2015년에 1억을 은행 통장에 넣어뒀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자 다 합쳐서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1600만 원 번 거죠. 근데 같은 시기에 S&P 500에 넣어뒀다면요? 약 4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는 어떨까요? 같은 기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통장에 넣어뒀던 사람과 자산에 넣어뒀던 사람, 1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수익률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선택지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우린 어떻게 집 샀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열심히 저금했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10에서 15%였습니다. 1000만 원을 저금하면 1년에 150만 원이 이자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불어났던 시대입니다. 당시 집값도 지금과 달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가 높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한 돈의 힘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모으면 집 한 채 실제로 가능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분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금하면 다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근데 지금은요. 은행 예금금리 1에서 3%, 물가 상승률은요. 공식 통계로도 2에서 4%, 체감은 그보다 더 높죠.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리보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통장 잔액 숫자는 그대로여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105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는 건 사실 작년보다 가난해진 거예요. 부동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00년대 초반에는 2, 3억이었다면 지금은 10억을 훌쩍 넘는 곳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부모님 세대는 저금만 해도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저금을 아무리 해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문제는 시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부모님 세대의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코로나 시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돈을 풀면, 즉 유동성이 공급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약 2년 후부터 나타난다. 읽고 나서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습니다. 이 시기에 무슨 집을 사냐고. 근데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투자 공부를 막 시작하던 때라 직접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향후 6년간 소형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는 지역을 찾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신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년 후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팔고 나서야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단순했어요. 진짜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 인하기에 돈 벌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산을 사보는 경험 자체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음식이 상하지 않게 냉장고를 씁니다. 만두도 넣고 반찬도 넣고 남은 밥도 넣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음식은 그렇게 소중히 보관하면서 왜 정작 제일 중요한 돈은 그냥 썩히는 걸까요? 통장에 돈을 그냥 넣어두는 건 맛있는 만두를 햇빛 아래에 두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상하고 있거든요. 현금이 최고라고 믿는 건 냉장고 없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같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현금을 그냥 쥐고만 있다는 건 그 가치가 조용히 매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2026년 중금리 시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있고요. 자산을 고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쟁 중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자산이 회복할 수 있는가. 우량한 자산은 결국 돌아옵니다. 주식도 잘 되는 대기업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기업은 상폐까지 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고르지 말고 지수부터 시작하세요.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있어요. QQQ는 나스닥 상위 100개 기술주 위주예요. 이 둘은 특정 기업 하나가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종목 분석하려면 너무 어렵고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방식,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해요. 주가가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게 되니까 평균 단가가 자연스럽게 분산돼요. 일주일에 한 번 고민하는 것보다 매달 자동으로 넣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소형주보다 변동성이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잃어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은 금액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보고 올랐다 내렸다를 몸으로 느껴봐야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은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 10만원, 5만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금액을 늘리면 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경험도 감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본인도 어느 순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50살에 깨닫는 것보다 30살, 31살에 깨닫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자본주의 시대에서 평생 노동만 하다가 끝나는 선택일 수 있어요. 스스로 가난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토크였습니다.